1718년 11월 북캐롤라이나의 오크라코크 섬 해역. 새벽빛이 대양을 물들이고 있을 때 영국 해군 함대 2척이 조용히 항구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자는 대서양의 악몽, 검은 수염의 소유자 에드워드 티치. 하지만 이 순간부터 역사 속 가장 악명 높은 해적의 이야기는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비어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얼굴 전체를 덮은 검은 수염, 귀에 단 금고리, 불을 뿜는 도화선을 머리에 감은 악마 같은 인물. 그는 상선을 약탈하고 노예를 거래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이 발굴한 에드워드 티치는 과연 그런 인물일까요? 에드워드 티치는 1980년경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의 많은 해적들처럼 그는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바다로 나간 것은 상인선의 선원으로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블랙비어드는 하루아침에 해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선원이었고, 당시 대서양의 해상무역은 약탈과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티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이 발견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상당히 지능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적단을 조직하고 관리했습니다. 선원들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상대적으로 공정한 리더였다고 묘사합니다. 해적단의 규칙을 명확히 했고 약탈물은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비어드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야기 1. 무고한 상인들의 학살자 전설에서는 블랙비어드가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누구든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티치가 선박을 약탈할 때 그는 대부분 저항 없이 항복을 유도했습니다. 그의 전술은 공포와 협박이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이치에 맞습니다. 약탈된 배의 승무원이 죽으면 그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면 그들은 배를 운전할 수 있고 배를 약탈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비어드의 약탈 기록을 보면 그가 배에 돌격할 때 대부분의 선원들은 항복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진정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의 최후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악명 높은 살인자였다면 왜 대부분의 배들이 저항 없이 항복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평판이 현실보다 훨씬 극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에드워드 티치는 최소 한두 번 혼인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그가 북캐롤라이나에서 어린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가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강제 혼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그것이 합의된 혼인이었다고 시사합니다. 역사가 콜린 우드아드는 그의 저작에서 이 혼인을 블랙비어드가 북캐롤라이나에서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의 일부였다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단순한 약탈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정성과 지위를 원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1718년 중반 블랙비어드의 연군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의 유명세. 그가 너무 유명해지자 해군의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둘째, 정부의 강경 정책. 영국과 식민지 정부는 해적에 대한 취단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 블랙비어드 자신의 변화. 1718년 6월, 티치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항복을 제안합니다. 북캐롤라이나의 총독 찰스 에든과 협상하여
자신과 자신의 선원들을 위한 사면을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은 모호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진정한 항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권력자들과의 협력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비어드는 사실 북캐롤라이나의 총독과 비공식적인 협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블랙비어드는 해적 활동을 계속했지만 북캐롤라이나 항구를 안전한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었고 총독은 그의 약탈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악의 밀스 선의의 대결이 아니라 권력자들 사이에 더 복잡한 거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총독 알렉산더 스포츠우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군 함정을 보내 블랙비어드를 체포하도록 명령합니다. 블랙비어드와 그의 선원들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해군 함정에 항복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극적인 최후의 대결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죽음 이후 뭔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신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신문들은 그의 죽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악명 높은 해적의 최후, 공포의 장면, 정의가 이루어지다. 이 기사들은 매우 드라마틱했고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블랙비어드를 악의 화신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역사가들은 다음 사실을 지적합니다. 블랙비어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것은 역사가 얼마나 쉽게 신화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드워드 티치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배들을 약탈했고 실제로 사람들을 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비어드는 신문 기자들, 역사가들, 그리고 시간이 함께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최후는 무엇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기록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승자는 항상 역사를 쓰고 정부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정당화합니다. 블랙비어드를 극악의 악당으로 그리는 것은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를 제거한 사람들의 행동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블랙비어드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영원한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신화인가? 아니면 기록인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블랙비어드의 머리가 오크라코크 섬의 포인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대한 경고였을까요? 해적에 대한 경고? 아니면 정부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경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고민할 거리만 남겨줍니다.